개벽과 같은 역동의 시대. 수많은 경론이 쏟아져 들어오던 7세기 중반. 여러 갈래 신학문이고 사상으로 보였던 불교는 통일된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다. 그 중심에 원효대사가 있었다. 모든 형식과 격식을 거부하고 저작거리에서 민중과 함께 춤추고 노래했던 시대의 아웃사이더. 원효 성사의 발자취를 따라 걸림없는 그 세계로 들어가 본다. 신라 불교의 중심지 경주 황룡사 터다. 일찍이 신라가 가섭불의 나라였다는 신라의 확신. 신라의 불국토 사상이 현실로 구현된 신라 불교의 상징이고 성역이다. 바로 이곳이 신라의 서라벌 수도 한복판입니다. 황룡사지, 이름만 해도 거창하지 않습니까? 이곳이 바로 황룡사의 구심인 중검당입니다. 중검당이라고 하는 것은 일장 6척, 즉 4m 80 정도 되는 주불이 있고 좌우에 협시불이 있으며 그 좌우에 제자상 10분이 또 있습니다. 이 주춧돌로 볼 때 주춧돌이 10개나 되는 것으로 보아서 9칸 정도의 전각에 5층 이상의 중청 대법당이었다는 사실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황룡사를 배경으로 수많은 선지식들이 등장했고 한국 불교의 도도한 흐름을 이어갈 신라 불교가 힘을 얻게 된다. 금당에 모셔진 장육존상과 협시불이 모셔졌던 좌대는 자연석을 평평하게 다듬고 불상의 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홈을 팠다. 고정시켰던 흔적도 엿볼 수 있다. 진흥왕 때 국찰 황룡사를 짓고 자장율사의 건의로 선덕요왕 때 구축목탑이 세워졌다. 구축목탑을 감상하고 너른 황룡사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역사문화관이 있다. 저 옆에는 분황사, 여기는 황룡사, 옆에는 미탄사가 있어서 절과 절들이 별자리처럼 벌려서 있고 탑과 탑들이 기러기처럼 날아간다고 일찍이 일현선사는 삼국유사에서 사사성장 탑탑 안행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신라 수도 한복판에 이렇게 큰 국가 대찰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신라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신라의 국력으로 발휘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신라의 상징이자 황룡사의 자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구청 목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대합니까? 서라벌 한복판에 우뚝 솟은 구층 목탑은 신라의 자존심이고 구심점이었다. 고려말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기 전까지 나라를 위한 백고자 법회가 이어졌다. 구층 목탑에는 불심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호국 의지와 발언이 담겨 있다. 이웃 나라의 시달림을 막기 위한 것으로 각 층은 일본과 중화는 물론 말괄과 예맥 등 주변국을 상징했다.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지한 신심의 탑이고 신라 통일의 발원탑이다. 아마도 신라인들의 이 신앙심이 아마 이 거대한 목탑을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마치 수미산을 방불케 하는 그런 전각입니다. 이 탑 앞에 서면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 있다는 생각에 절로 합장을 하고 공경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기둥은 베을림 기둥에 지붕과 공포가 있고 이렇게 구층을 이렇게 난간을 따라서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장대하고 아름다운 목탑이 못 하나 서지 않고 이렇게 이곳에 서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신라인들의 그 마음 한복판에
마치 수미산처럼 우뚝 솟아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고대 신라인들의 그 신앙심의 결정체이고 믿음의 열망이 얼마나 높았는가를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징이라고 느껴집니다. 저마다 불심을 증장시키고 가꾸듯 645년에 완성된 구축 목탑은 여러 차례 중수를 거치며 장엄되었다. 신라의 구심점이었던 황룡사 구축 목탑은 서랍을 어디에서나 보였다. 황룡사를 중심으로 처처 곳곳에 수많은 도량이 생겨났고 사찰마다 기라성 같은 선지식들이 주석했다. 불심으로 응집된 신라인의 기상은 삼국 통일의 위협을 이루어냈다. 한국 불교도 신라 불교를 모태로 계승 발전해왔고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사찰은 역사 속에 사라져도 석조 유물은 남아있다. 폐사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당간지주는 깨달음을 얻은 선지식의 주석처라는 증표다. 정법 안장의 설법 장소라는 상징이다. 1700년, 장구한 세월 동안 끊이지 않고 불교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시대마다 단기를 높이 내건 걸출한 선지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불교사에서 가장 최대 큰 인물은 역시 원효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교사에서 원효는 아웃사이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아마도 원효의 괴팍한 성격 탓도 있겠지만 걸림이 없는 원효 대사의 살림살이, 가풍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 당간지주는 황룡사와 분황사 사이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당간지주는 바로 분황사의 당간지주입니다. 분황사의 그 분황은 원효의 버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원효를 강하게 부각시켜 줍니다. 당시에 아웃사이더로 평가받았던 원효가 바로 이 황룡사 백고자 부패에서 금강산매경 주석을 강론하면서 유화 독존을 계승한 유화 동릉의 사자고를 토함으로써 시대의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오히려 시대의 주류로 들어가는 그런 전환기에 있는 그 상징적 사건이 바로 백고자 부패입니다. 그러면 원효가 어떻게 살았기에 그랬는지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룡사에 이어 신라의 국찰로 세워진 분황사는 당대 신라인들에게 새벽이라 불려졌던 원효 대사의 성지다. 지금은 모전탑 일부만이 남아 분황사의 옛 영광을 말해주고 있다. 신라가 불교를 공인하고 100년쯤 지난 뒤 한국 불교 최고의 인물이 혜성과 같이 나타난다. 원효 대사다. 이곳 분황사는 원효 대사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머문 곳이라고 해서 원효 대사의 법포를 분황이라고 불리게 된 그런 인연 있는 사찰입니다. 젊은 시절에 고선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원효 대사는 중만년 이후에 이곳 분황사에서 많은 저술, 그러니까 백여부 240여 권의 저술을 했습니다. 그 저술 도량이 바로 이곳 분황사입니다. 그러면 원효 대사가 이 사찰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아 올린 모전 석탑은 선덕여왕 때 분황사 창건과 함께 건립되었다. 원효 대사도 저술 틈틈이 탑돌이로 경행하며 사천왕처럼 마음을 지키고 사유를 이어갔을지 모른다. 원효 대사는 이곳에서 많은 저술을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저작이 원효 사상을 뒷받침한 대성기실론에 대한 주석서, 대성기실론 소, 별기, 대성기실론 2장이 같은 저술들입니다. 원효 대사는 여기에서 이 기실론 사상을 기반으로 자신의 일심의 철학을 구축하게 됩니다.
대성기실로는 우리의 한마음, 일심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경향성, 즉 맑고 깨끗한 측면과 때묻고 오염된 측면을 중심으로 구성한 조직적인 이론과 구체적인 실천을 담고 있는 그런 저술입니다. 원효대사는 이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이 대성기실론을 발견하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치밀하게 고민하면서 놀라운 주석서를 펼쳐냈습니다. 그는 이 주석서를 통해서 동아시아 불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었고, 바로 분황이라고 하는 법포가 상징하는 것처럼 푼다리카라는 연꽃 중에 연꽃인 이 분황, 연꽃 중에 연꽃인 이 황제의 의미를 갖는 이곳에서 자신의 철학을 완성하게 됩니다. 원효대사에 대한 경외감은 일본에서 더 열렬하다. 스님의 가장 오래된 진영 역시 일본의 소장본이다. 국내에는 없는 원효대사의 판비량론을 비롯해 희귀본이 공개된 자리. 일본은 8세기 초 나라 시대에 이미 원효의 저술에 주목했다. 독창적이고 보편적인 사상가였던 원효대사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이 바로 원효대사의 비가 서인 곳입니다. 아니, 비대석이라고 하죠. 이 비는 고려시대 숙종 때 의천대사의 주청에 따라서 원효대사에게 내려진 대성 화쟁국사라고 하는 비가 세워진 바로 이곳입니다. 비시는 역시 일부만 남아있고 비대성만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난 18세기 우리 검석학의 대가였던 추사 김정희 선생이 여기 와서 바로 이곳이 원효대사의 비가 서 있던 곳이라는 글을 여기 지금 새겨두고 있습니다. 원효대사를 분황이라고 하는 그 이유도 바로 이 분황사의 이 비 때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곳이 원효대사의 지필 성지였기 때문에 원효대사의 법포를 분황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우물은 분황사 석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삼국유사에 보면 화룡 변어정이라고 하는 우물입니다. 나당연합군의 관계가 틀어져서 당나라가 수십만을 데리고 신라를 쳐들어 오려고 할 때 사천왕사에 머물던 명랑대사가 이 위급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 있는 물고기를 용으로 만들어서 당나라의 침공을 막아내려고 했던 그런 유서 깊은 우물이기도 합니다. 이 석정이 지금 원형에 가장 가깝다고 얘기하는 팔각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막혀 있지만 당시 이 신라의 국찰이었던 분황사의 대중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물이라는 의미에서 아주 유서 깊은 그런 유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국찰의 위상을 드날리던 분황사는 임진왜란을 거치며 현재의 규모로 축소되었다. 신라 경덕왕 때 무게가 30만 근이 넘는 거대 약사 열애불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약사 열애불도 화를 당하고 1600년대에 대폭 축소 조성한 약사 열애불이 현재 보광전을 지키고 있다. 분황사의 또 다른 전각의 주인이었던 원효대사. 원효대사는 이곳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원효대사가 이곳에서 이룬 또 한 번의 깨달음과 행보는 1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울림을 주는 대승불교의 핵심 철학이다. 원효대사는 이곳에서 문자양과 서건기가 가득한, 달리 말하면
아마 책에 먹향이 가득하고 또 책의 기운이 가득한 이곳에서 화엄경 10회양품에 주석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골방에서 물론 현재 전각이 없습니다만은 그 지필실에서 10회양품을 주석하다가 붓을 끊고 뛰쳐나가서 중생교화의 길을 들이운 곳이 바로 이 사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민중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첫 출발지가 바로 이곳이었다는 것으로 상징되는 곳이죠. 그런 의미에서 원효 사상의 기반, 달리 말하면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을 나마미 타불이라고 하는 일념으로 호명을 하면 중생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그 사상적 기반을 다진 곳이 이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 화엄경의 사상이 정토 사상과 만나는 출발지이기도 하다는 의미에서 이곳은 바로 원효대사의 사상인 일심정토, 일심과 정토가 만나는 그런 상징적인 곳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원효대사는 이곳에서 새롭게 태어났고 새롭게 자기 사상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주요한 성소가 이 지필성지인 바로 분황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솔고가 그렸다는 신묘한 관음 보살은 더 이상 볼 수는 없지만 원효 대사가 남긴 수많은 저서는 1700년 한국 불교의 법향이고 나침반이 되었다. 이곳 분황사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많은 저수를 한 원효 대사가 만년에는 인근에 있는 혈사라고 하는 절에서 입적을 하게 됩니다. 그 입적한 시신을 다비하고 그 화장한 뼈를 모아서 흙으로 소조상을 빚어서 이곳에 모시게 됩니다. 살아서 분황사에 머물던 원효 대사는 입적한 이후에 다시 분황사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 소조상을 모신 앞에서 아들 설총이 아침 저녁으로 신성혼정, 달리 말하면 새벽에는 문안을 드리고 저녁에는 이부자리를 깔아드렸던 그 지극한 마음이 어느 날 원효대사 소조상에게 전달된 것으로 압니다. 하루는 그 소조상이 돌아보게 되었고 그 돌아본 소조상이 회고상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모셔져 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선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일연선사는 삼국유사 원효불기 편에서 회고상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언제 어느 때 소실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돌아보는 회고상은 아름다운 화두다. 원효대사는 왜 설총을 돌아본 것일까? 세속의 부자지정이 아니라면 그는 무엇을 돌아본 것일까? 그렇다면 원효 대사는 어떻게 아들을 두게 되었을까요? 원효 대사와 요속 공주의 사연이 깃든 곳 월정교다. 신라의 불심이 응집된 남산과 서라벌을 이어주는 문청교가 있던 곳이다. 저기 보이는 아름다운 다리 있죠? 저게 바로 월정교라고 합니다. 일찍이 원효 대사와 요석과의 만남을 이어준 다리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요 앞에 있는 돌다리, 요 돌다리가 문천교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돌다리가 바로 월정교를 탄생시켰다고 보입니다. 원효 대사가 하루는 봄날이 되어가지고 춘희가 동해서 저 남산에서 걸어 내려오면서 수어몰가부 아작지천주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바로 시경의 빈풍편에 나오는 벌가시를 패러디한 노래입니다.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주겠는가? 내가 하늘 떠받칠 기둥을 깎으리. 이런 상당히 좀 망측한 또는 괴상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래가 저자거리의 회자가 되면서 신라 무열왕의 기회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무열왕은 원효 대사가 바로 귀부인을 얻어서 훌륭한 후손을 낳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알아듣고 사신을 보내서 마침
남산에서 내려오는 원효대사를 이 다리 문천교에서 만나게 됩니다. 원효대사 스스로가 문천교 다리 밑으로 빠졌다고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원효대사는 옷을 말리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요석궁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요석과 인연을 맺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원효대사가 불렀다는 잘 없는 도끼,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고 도끼는 과연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원효 대사의 파괴로 신라의 3대 문장가이며 시편의 한 사람인 설총이 태어나게 된다. 하늘 떠받칠 기둥은 설총이었을까?